삼성그룹, 국내 기업 순위 1위, 세계 기업 순위 16위. 이러한 삼성그룹에게도 아픈 기억은 있는데 바로 자동차 사업입니다. 오늘은 삼성자동차가 실패한 이유, 그리고 현기차의 탄생 배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삼성그룹의 자동차 역사는 이병철 회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84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기술 제휴를 맺기 위해 포드, 크라이슬러, 토요타 등 전세계 유명한 자동차 회사 치고 만나지 않은 곳이 없었다고 하는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완성차 공룡들은 삼성의 성장을 견제하여 제휴, 협력에 소극적이었고 삼성그룹 내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제휴 협상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자동차 산업을 시작하려면 엄청난 재원과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는데 당시 너무 연로한 이병철 회장은 결국 포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 회장의 별세와 함께 자동차 산업은 자동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이건희 회장이 취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회장은 자동차 마니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중고차를 직접 수리해 주변에 판매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고 하며 각종 명차를 정기적으로 구입하고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는 스피드를 즐기는 현장도 목격되었습니다. 삼성그룹 회장 취임 후 중단되었던 자동차 팀을 재가동하여 자동차 산업에 발을 담그기 위해 수차례 시도를 거듭하는데 문제는 정부의 허가였습니다.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는 업종 전문화 정책을 내세우며 재벌 그룹마다 3-4개의 업종으로 그룹을 재편할 것을 요구하는데 대기업의 과잉 중국 투자를 막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업종별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의 자동차 사업 진출은 상공부의 정책에 배치되는 것으로 당연히 이 사업권은 반려됩니다. 시간은 흘러 이건희 회장 취임 5주년인 92년 자동차 사업 진출을 재도전합니다. 2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했는데 신규 진출하는 방안과 기존 자동차 회사를 M&A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이 그것이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규 진출보다는 기존 회사를 인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할 경우에는 신규 진출하자는 쪽으로 가닥은 잡게 되는데 인수 대상은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기아차였습니다. 기아는 참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이 반복되는 기업이었는데 이 역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80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산업 합리화 조치로 기아는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수익성이 좋은 승용차 생산은 현대와 대우가 독점하면서 기아는 승용차 부분을 포기하고 승합차 하나만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이제 막 종합자동차 회사로 발걸음을 시작한 기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는데 이렇듯 상황이 어려워지자 당시 김상문 회장은 경영권을 포기하게 되고 기아는 결국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숨이 꺼져가던 기아는 81년 봉고 신화에 힘입어 겨우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합리화 조치는 86년 백지화되면서 새로운 승용차 모델 프라이드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시 90년대로 돌아와서 기아의 시련은 계속됩니다. 기술의 기아라는 말처럼 기아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전문 경영인 체제로 지분 구조가 상대적으로 깔끔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인수합병 매물로서는 참으로 매력적인 회사였습니다. 때마침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던 한국은 적대적 인수에 대한 법적인 제재도 완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삼성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1993년 삼성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기아차 지분 10%를 매수하는데 기아차 우리사주 지분율 7.7%를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당시 기아의 김선웅 회장은 삼성의 동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껴 정보팀을 전격 구성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아내세요. 회장님, 범인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이들이 수집한 정보는 연일 신문지상을 통해 폭로되었고 공격적 지분 매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게 되자 삼성은 결국 포기하고 가만히 있던 기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게 되면서 피해만 입고 말았습니다. 삼성은 결국 플랜 B로 돌아섭니다. 94년 4월 자동차 제조 기술이 부족한 삼성은 일본 닛산과 기술 제휴를 체결하는데 현대차가 사업 진출 초반 미쓰비시로부터 기술을 배워온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역시 정부의 허가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됩니다. 정부가 반대한 이유는 당시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는 연간 판매량이 100만 대에 불과했고 기존 4사의 생존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었는데 이 기업들은 바로 현대, 기아, 대우, 쌍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그룹까지 자동차 사업 진출을 선언하자 당연히 기존 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삼성은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전방위적인 로비에 나서는데 먼저 상공부 장관을 만났지만 반대에 부딪힙니다. 자동차 사업 허락해 주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삼성이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기존 업체들과 과열 경쟁, 기술자의 경쟁적인 스카우트 등 부작용이 많을 겁니다. 이 사업 전면 재고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삼성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를 구워 삶아 삼성차를 반대하는 상공부를 정부 내에서 고립시켰으며 교수들에게 부탁해 삼성차 진입 허용 촉구글을 신문에 기재하도록 하여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결정타, 김영삼의 약한 고리인 부산을 공략합니다. 죽어가는 부산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부산 민심을 동원하기 시작했고 시민들은 100만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YS 경남구 3회 동기 모임인 삼수회까지 로비를 합니다. 그룹의 한 임원은 당시 로비를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요약하는데 수시일 때는 다 수셨다. 그리고 94년 11월 YS는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화를 천명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의원 당시 경제수석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면 삼성의 승용차 사업을 허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부는 자동차 사업 진출을 허가하면서 경쟁업체를 달래기 위해 여러가지 제약사항을 조건에 걸었습니다. 자동차 사업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여기 각서 쓰세요. 자동차의 수출 비중을 1998년 30%, 2000년 40%, 2002년 55%로 확대. 큰 문제 없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98년부터 80%를 국산화하며 부품 조달 시 기존 완성차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할 것. 이것도 뭐 오케이. 기존 업체의 현직 및 향후 퇴직자 중 2년 이상 경과되지 않은 인력의 채용은 일체 배제할 것.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으며 수차례 인력 관련 조건을 각서해서 삭제하거나 완화시키자는 의견을 전달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결국 삼성자동차는 국내에서는 인력을 구할 수 없었고 해외에서 인력을 구하고 닛산의 기술 연수를 보내 인력 양성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의 깊은 분노가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1995년 4월 중국 베이징에서 장쩌민 주석과 회담을 가진 이건희 회장은 특파원과 오찬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문민정부에서 행정규제가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완화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볼 때 정치는 사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입니다. 삼성자동차 허가는 부산 시민들 반발 때문에 내준 것일 뿐 삼성의 크기나 위치로 보아 더 이상 한국에서 사업하다가는 소리가 나서 어렵겠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청와대로 전달되고 김영삼은 불같이 화냈다고 전해지는데 화낼 만도 한 게 앞서 특혜 부담을 무릅쓰고 삼성에게 자동차 사업 승인을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귀국하는 4월 18일 공항에는 기자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고 베이징 발언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표현이 다소 미숙해 국민들에게 본의 아니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겁니까? 파장은 작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강한 조직력과 로비력을 총동원하여 파문을 수습하려 애써보았지만 청와대에서는 냉담한 반응만 돌아오고 피해는 막심하였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각 정부 부처에 삼성 관련 사업을 전면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삼성에 대한 은행 대출 중단, 영광원전 오르코기 건설 응찰의 제외, 삼성항공 F5 전투기 국제 공동 개량 사업도 불어,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에 대한 해외 투자 불어. 그리고 그해 7월에는 김영삼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계획되어 있었고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수행 가능성을 막판까지 타진했으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떠난 22일까지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전 참전기념비 건립을 위해 500만 달러를 냈지만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제외된 것입니다. 삼성은 끈질기게 김영삼의 분노를 누그러뜨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고 결국 4개월 만인 8월에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대입니다.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8월 7일 둘은 만나게 되고 이틀 후인 8월 9일 30대 그룹 총수 청와대 오찬에서 이 회장은 김 대통령의 바로 왼쪽 자리에 앉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다음 날인 10일 삼성은 파격적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발표하는 것으로 청와대의 관용에 하답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겪었지만 결국 삼성은 승용차 사업 진출을 하게 되었고 부산 신호공단에 생산시설 건립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기 계획한 투자비 1조 3천억 원에서 4조 3천억 원으로 껑충 뛰어버리고 맙니다. 현대차는 공장 구집으로 평당 15만원, 삼성은 평당 100만원이 넘는 돈, 그러니까 평균보다 5배가 넘는 돈을 쏟아붓게 되었는데 경위는 이렇습니다. 당초 부산시 공장 부집값으로 평당 25만원으로 협상하였는데 시장이 바뀐 뒤 평당 6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갯벌을 공단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집안 치마를 막기 위해 1m 간격으로 파일을 받고 평균 4m 높이로 성토, 그리고 최고의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앞서 말한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이곳이 항구와 가까웠기 때문에 각종 원자재의 수입 및 완성차의 수출에 유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원 아파트, 볼링장, 수영장도 짓는 바람에 부대 시설비가 공장 시설비의 2배가 됩니다. 하지만 삼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10년간 10조 원을 쏟아붓겠습니다. 그동안은 흑자 낼 생각도 없습니다. 1996년에는 부산 신호공단의 삼성자동차공단이 완공되고 드디어 1998년 2월 삼성자동차의 첫 승용차 SM5가 출시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는 IMF 외환위기 직후로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판매는 저조했고 초기 과도한 투자 비용으로 SM5 한 대가 팔릴 때마다 무려 15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빅딜안을 슬슬 꺼내들지만 이건희 회장은 그간 애용하던 벤츠를 대신해 SM5를 타고 공식 석상에 등장하며 자동차 산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IMF 외환위기로 당시 재계 순위 8위였던 기아도 부도위기를 맞게 됩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되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한 사업 확장 및 투자. 1990년에 들어서며 국내 자동차 시장이 과열되자 기아 특수광, 건설업체인 기산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철강업계는 공급가잉, 부동산은 경기 침체로 모두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기아 차홀로 70억 원의 이익을 봤지만 계열사들의 적자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고 기아 자동차 역시 기술의 기아를 모토로 대규모 자금을 개발비로 쏟아붓는데 세피아가 9천억 원, 스포티지가 4,400억 원, 크레도스 5,100억 원으로 현대 소나타 4,500억 원, 데우시에로 450억 원에 대비하면 엄청난 금액이었다. 문제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한 차량들의 판매가 저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갔지만 당시 기아 임직원들은 주력 사업인 기아차는 흑자였기 때문에 방만한 계열사만 정리하면 자력회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는데 특정 기업의 기아차 죽이기로 인해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이 기아차 인수를 위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아 측에 금융권을 지원을 하지 못하게끔 정치권에 로비를 했다는 것이었고 김선호 회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삼성이 금융계열사 등을 통해 빌려줬던 5천억 원대의 자금을 거둬들였고 결국 기아는 파산에 봉착하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정말 꾸준히 기아차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1995년 삼성중공업 직원들이 소아리 공장에 있던 봉고 사진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었고 1997년에는 성장 한계에 봉착한 기아차를 삼성이 인수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어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결국 1998년 4월 기아는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고 인수합병 매물로 나오게 되는데 기아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이때 정작 기아를 호심탐탐 노리던 삼성그룹은 자동차 부실에 따른 자금난으로 인수 여력이 없었습니다. 10년간 적자가 나도 괜찮다던 이건희 회장의 의지와는 달리 출범 3년 만에 4조 원의 부채가 쌓이고 때마침 발발한 외환위기는 이 고통을 가중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98년 10월 기아차는 현대그룹에 낙찰되어 현기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삼성은 기아를 인수하기 위해 오랜 시간 그 많은 노력을 해놓고는 남 좋은 일만 한 꼴이 되어버렸고 삼성은 그렇게나 원하던 기아 자동차가 현대차 손에 들어가는 걸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해 12월 정부는 5대 그룹도 부채 비율이 높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일명 빅딜안을 빼들게 되는데 이를 통해 부실 계열사를 정리하고 각 기업의 전문성을 키우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여론은 자동차 사업에 갓 뛰어든 삼성이 길을 비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고 빅딜론이 제기되기 직전 삼성이 기아차 인수에 실패한 것도 이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삼성 역시 삼성자동차에서 시작된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잘라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삼성은 삼성차를 대우에 넘기고 대우전자를 삼성전자에 편입시키는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견을 좁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삼성차는 그 해에만 무려 1조 원대의 손실을 보고 대우는 숨겨진 부실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1996년 6월 삼성은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청산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부산 시민들은 지역 경제를 위해 회사를 살려야 한다며 반대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삼성자동차 문제 해결 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은 부산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 노무현이었습니다. 결국 청산에서 매각으로 전환하고 이건희 회장은 사재인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 원으로 평가해 총 400만 주를 출연하여 부채를 탕감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0년 4월 르노는 삼성차를 인수하면서 르노 삼성차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삼성그룹은 르노의 삼성의 브랜드를 빌려주는 대신 영업이익의 0.8%를 로열티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는 르노가 글로벌 회사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략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자, 정리하면 이건희 회장의 진두지 아래 10년 가까운 시간을 준비해 실행한 자동차 사업은 2년도 채우지 못한 채 고배를 마시게 되면서 삼성그룹 역사상 가장 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인 기아차 사태는
결과적으로는 기아와 삼성 모두 패자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기아차를 인수하려던 삼성도 끝내 자동차 사업을 포기했고 기아는 침몰했으며 이 후유증은 IMF 사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만약 그때 삼성이 기아를 인수했다면 지금 모습은 어땠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 비디오였습니다.